예, 또 해보겠습니다. 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평범이 제가 이걸 들여다보자 하는 것도 너무 우리가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 자체가 너무 진부해져 가지고요. 우리가 이 말의 진의를 모르면서 그냥 딱 그냥 악의 평범성 이렇게만 한나 아렌트 악의 평범성 사유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이것만 딱 알고 있는데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평범하다는 말이 버날레티니까 진부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악이 진부하다예요. 진부 악의 진부함. 그래서 독일계 미국인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유명한 그 써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1963년 저작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념이죠. 이건 뉴요커에서 전범 재판이 있을 때 한나 아렌트한테 부탁했죠. 그 재판을 참관하고 그 기사를 좀 그러니까 특파원 자격으로 가서 기사를 좀 써서 보내시오 해서 그거를 취재를 했다가 그걸 이제 다음 이듬해 책으로 이렇게 묶어낸 겁니다. 우리나라 번역본이 이렇게 한길사에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번역본입니다. 예. 이 책은 상당히 논란 그 기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한나 아렌트 1906년에서 1906년 그 프로이센 때 태어나서 1975년 미국 뉴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독일 출신의 홀로코스트 생존자이기도 하고 작가고 정치론가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책을 읽었냐면은 왜 지금 한나 아렌트를 읽는가 이 책을 보니까요. 한나 아렌트가 굉장히 포르투나 여신, 행운의 여신의 입맞춤을 받은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27세인가 레지스탕 유대인들을 돕다가 게슈타포한테 체포됩니다. 체포를 됐는데 석방돼요. 근데 거기서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석방이 돼요. 석방이 돼가지고 이제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이분이 하이데거를 흠모해서 아시죠? 잘 하이데거의 밑에 제자였는데 연애도 했죠. 연인이었죠. 그러다가 한나 아렌트가 하이데거한테 실망하게 됩니다. 나치를 추종하고 부역하는 것을 알고 마음에 이제 결별하고 어디로 갔냐면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가서 그때 칼 야스퍼스가 있었습니다. 칼 야스퍼스 지도 아래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 개념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러니까 철학하고 고전 문헌학을 전공했는데요. 한나 아렌트의 배경은 중산층 부유한 유대인 집안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한나 아렌트를 어릴 때부터 너 부당한 일에 대해서 너 유대인이야. 유대인 정체성 잃지 마. 그리고 너 저항해. 절대 굴복하지 마. 이런 교육을 늘 받고 이런 말을 늘 받고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자기가 어느 날 독일인하고 외모가 좀 다르다는 거를 깨달아서 유대인 문제를 알게 됐고요. 굉장히 유대인 뭐라고 할까요?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항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 국적은 우리가 정치 철학자 원래 정치 나치의 어떤 박해를 받은 이후부터 이제 정치 이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이게 첫 번째 주저입니다. 전체주의의 기원. 제가 이 전체주의의 기원 이 책으로 일약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국적을 썼는데요. 이제 원래 프로이센 국적이었죠. 근데 1937년에 나치가 국적을 박탈해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행운의 여신의 입맞춤을 받았다 그랬죠. 게슈타포한테서 정말 기적적으로 석방이 됐고요. 그다음에 독일을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을 해서 프랑스로 가는데 원래 탈출해서 프랑스 가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였다고 해요. 프랑스에서 무국적자로 14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1937년부터 1951년 프랑스에서 무국적자로 14년을 사는데 그래서 난민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분이 많았습니다. 그 자기가 국적 없이 살아가지고요. 그랬는데 또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갔죠. 근데 이것도 별따기였는데 그때 프랑스에 어떤 외교관이 있었냐면요. 그 유대인 2,500명한테 불법으로 비자를 발급해주던 외교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분의 도움으로 어머니랑 남편이랑 파리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하고 남편, 어머니, 자기 그렇게 미국으로 이제 탈출 망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과정에서 이렇게 이런 행운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죽거나 잡혀가거나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한 지식인들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용케 그래서 미국으로 와서 이제 신문 기자로 직업을 일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책으로 아주 유명해졌죠.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으로. 네, 제일 먼저 첫 번째 주저가 이 책입니다. 전체주의의 기원. 나중에 하이델베르크도 재판받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증언을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그렇게 나치의 진정으로 부역한 거 아니다. 이분은 진짜 소중한 철학 자산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이데거가 전범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한나 아렌트가 정치 철학자로서의 차상적 전통은 고전적 시민공화주의, 그러니까 이게 고대 그리스 민주정에서 토크빌에 이르는 이런 시민공화주의의 그 맥을 잇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정치 개념은 그 시민 참여, 그리고 집단적인 논의, 공론 이것을 강조하는 시민 정신에 중점을 둔 사상입니다. 한나 아렌트의 업적이라고 하면 점점 더 자유의 입지가 좁아져가는 세계에 맞서서 자유를 강하게 방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체계적인 정치 철학가, 정치 이론가로서 체계적인 사상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평생 천착했던 주제가 전체주의, 혁명, 그러니까 뭐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을 비교한다든지 혁명, 자유의 본질, 자유에 대해서 자유의 수호자입니다. 자유의 사고력과 판단력, 여기에 대한 또 책도 중요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 전체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계를 했죠. 그래서 이 전체주의의 기원은요, 역사적으로 전체주의 정권이 어떻게 뭐 그것에 대한 아니고 어떤 조건에서 전체주의가 나오게 되나 하는 것을 연구한 책입니다. 전체주의는 공동체 국가 이념을 개인보다 우위에 두고 개인을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상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사실은 악의 평범성보다는 원래 전체주의에 대해서 더 제가 중점을 두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냥 악의 평범성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 전체주의를 제가 이 책을 정말 꼭 읽어야 되겠다 하고 읽고 싶은 이유가, 이 책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지금 이 전체주의가 나치즘, 소비에트, 스탈린주의, 전체주의가 끝난 상황에서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미국, 유럽에서 전체주의는 끝났지만 그러니까 나치즘도 끝났죠. 2차 대전으로. 스탈린주의도 끝났지만 언제든지 전체주의는 다시 나타날 수 있다 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저는 이 한나 아렌트가 어떤 조건에서 전체주의가 나오냐 할 때 우리는 그거 앞에 목전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는 나중에 로봇 인공지능 할 때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이제 4차 혁명, 인공지능
그게 그 전문가들은 2000내년 내후년 되면 이제 인간형 범용 AI라 그러죠. 그게 이제 양산되고 그게 이제 실생활에서 쓰이게 되면 인간이 많이 직업을 잃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잃게 된다는 거는 중산층에 그동안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중산층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박탈되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원래 속해 있던 계층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체주의의 먹잇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환상을 심어주죠. 환상을 심어줘서 그런, 그러니까 뿌리 뽑힌 파편화된 그 개인, 그 대중들이 이제 전체주의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행동을 하고, 전체주의는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만 남겨두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전부 테러에 의해서 숙청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대중에서 폭민이 되는데요. 이게 저는 앞으로 이런 세계가 될수록 안 왔으면 좋겠지만 정말 이거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도 그렇고 한나 아렌트의 주장이 물론 비판받을 여지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분의 그 논지 자체는 지금 우리에게 상당히 적실성이 있다라고, 이게 한물간 주제가 아니라 지금의 앞으로 시적절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정말 좀 주의 깊게 좀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반유대주의, 그 다음에 제국주의, 그 다음에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반유대주의와 제국주의가 전체주의, 유럽에서 전체주의 정권이 나오는데 이제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렌트는 칸트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칸트의 종교 철학하고 실천 이성 비판에 특히 종교 철학에 악의 급진성이 있거든요. 예. 칸트는 인간의 근본 악 말했죠. 그 실천 이성은 뭐냐면 나의 의지에 준칙이 보편 법칙이 되도록 하라 하는데 그것에 저항하죠. 인간의 악성이. 그잖아요. 그걸 근본 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 이제 칸트의 칸트의 이론 안에는 로마서 7장에서 보는 듯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인간의 악의 급진, 악의 성향 때문에, 악의 근본 악성 때문에 이런 실천 이성을 제대로 발휘해서 보편적인 준칙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행할 수 없는 능력, 무능력, 이 사이에 이제 인간이 처해 있는. 그래서 그게 칸트의 중요한 종교에서 이제 이 가능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칸트의 실천 철학, 도덕 철학하고 종교 철학, 중요한 개념입니다. 악의 급진성, 근본 악, 그걸 따와가지고 좀 달라요. 그걸 따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전체주의 근본 악, 절대 악 설명하는데요. 이제 그걸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오면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걸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아닙니다. 예, 칸트 실전이 보시면 오직 선한 것은 선의지밖에, 그러니까 도덕 법칙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밖에 없고요. 인간은 악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다. 인간 내면은 악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다. 그 근본 악이죠. 그게 성선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참 놀랍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선의지는요. 정언 명령을, 그러니까 도덕 법칙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의지만 선해요. 의지는 행하려는 의지는 선한데 안 행하려고 안 행하고 싶어. 그럼 악인 거죠. 악의 의지죠. 정치의 의미는 자유다. 이 유명한 태제인데요. 정치의 의미는 뭐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자유다입니다.
정치의 의미는 자유다.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저번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 이거를 겪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체험했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딱 되니까요. 우리 사회가 딱 전체주의가 돼서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 지난주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인류가 지금 바로 지금 딱 당면한 문제가 기근의 문제입니다. 기근 곧 올 겁니다. 지금 그 미국은 지금 계란값 엄청 올랐죠. AI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세계를 드러나지 않는데 세계를 뭔가 자기 뜻대로 움직여가는 어떤 세력이 있다고 봐요. 그게 뭐 다보스 포럼이든 로마 클럽이든 아니면 뭐 어디든 예, 그 농지도 점점 없어지죠.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캘리포니아 산불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점점 이제 식량난이 곧 닥칩니다. 물 부족, 식량난, 기후 위기하고 맞물려 가지고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AI 이런 걸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직업들을 많이 잃게 되겠죠. 근데 이제 잉여 인간들이 앞으로 줄줄이 쏟아지죠. 이제 우리 586 아니 그 뭐라 그러죠? 그 65세 이상 그 58년 개띠가 우리나라 58년 개띠가 왜 그 개띠가 유행한지 아시죠? 발에 채이니까 100만 명 이상 태어났죠. 한 해에 전후 58년이 100만 명 이상 태어났고 그러니까 58년, 59년, 60년 거기가 거의 100만 명이 한 해. 지금 우리 20만도 안 되죠.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나서 그 발에 58년 개띠는 발에 채인다고 길에 가면 발에 채이는 게 58년 개띠라 그래서 58년 개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잉여 존재들이 출현하게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예. 전체주의 정권은 과잉 인구로 시달리는 지구에서 과잉 인구 하면 누구 생각나죠? 자신의 무용성을 쓸모없음을 알게 된 현대 대중에게 개인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대신에 역사적 운동의 주체라는 허위의식을 심어줍니다. 뭐 그렇고 이건 나중에 다시 다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제가 책 보여드렸습니다. 아이히만은 이제 독일의 하위 중산층 출신의 나치 친위대 중령입니다. 중장의 명령을 받고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이주시키는 임무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독일 패망 후에 이 사람도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살다가 아르헨티나로 갔죠. 거기서 신분을 감추고 살다가 유대인 모사드한테 잡혔죠. 그래서 1961년 유대인에 대한 범죄와 인류에 대한 범죄 등으로 기소가 되어서 1962년 6월에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아이히만 그 재판에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재판에서 뭐라고 변론했냐면 나는 톱니바퀴 하나에 불과하다. 나 명령받은 대로 했어. 그렇게 변론했죠. 자신은 나치 법률 체계에서 아무 죄를 짓지 않았다. 나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 설령 죄를 지었다 해도 명령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나는 아무 관계도 없다. 난 누구도 죽인 적 없다.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직접 죽인 적이 없다. 그 일은 그냥 일어났던 거다. 나는 이렇게 이제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아이히만 우리 잘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이걸 참관한 한나 아렌트가 놀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 아이히만이 무슨 괴물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평범한 일상인이라는 것에 깜짝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라고 해서 이 인간은 일반적인 도덕감이 있었어요.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 양심도 있었어요. 어떤 양심? 좀 비뚤어진 양심인가 봐요. 자신이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거다. 유대인을 죽이게 돼서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내가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다. 칸트의 도덕적 정연 명령을 잘못 적용했죠. 당신의 의지 준칙이 일반 보편 법칙이 되도록 행위하라. 이게 칸트의 도덕 명령인데 만일 히틀러 총통이 당신의 행위를 안다면 승인할 그런 방식으로 행위하라라고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이 아이히만의 관심은 오직 명령을 잘 수행해서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회수도
인정받는 거 있죠. 자기의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해서 그 상관한테 인정받는 거. 그래서 출세주의와 체제 순응주의가 이 사람의 관심이었습니다. 출세하고 이제 체제에 이렇게 잘 순응하는 거. 네, 무엇이 아이히만을 대량 학살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로 만들었는가? 악의 평범성은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치적 이게 이 악의 평범성할 때 악은요 도덕적 평범이 아닙니다. 도덕적 악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악이에요. 정치적 악입니다. 그러니까 악도 여러 차원이 있어요. 그 도덕적 악도 있고 또 어떤 악이 있을까요? 종교적인 악, 영적인 악도 있겠죠. 지금 정치적 악의 문제인데요. 우리의 정치적 삶을 파괴하는 것이 히틀러 같은 한 명 또는 몇몇 괴물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행위가 서로 얽혀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악에 대처할 수 있을까? 이 지금 오늘날에도 유효한 질문입니다. 이런 여러 평범한 사람들의 행위가 얽혀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자유, 개인의 권리, 개인의 이런 것들을 파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악에 대처할 수 있을까? 이거는 뭐냐면요.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일반의 오해 하나입니다. 오해. 모든 인간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는 아이히만이 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는 거대한 악이 있다. 이게 악의 평범성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요아힘 페스트라는 사람과 인터뷰한 이 한나 아렌트의 말입니다. 나는 우리 안에 아이히만이 있어서 우리 각자는 아이히만과 같은 측면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고 어떤 것을 얘기할 때 그거 너무 평범해. 이 말은 저급하다라는 뜻으로 하는 거래요. 저급하다. 그래서 내 말은 그런 저급한이라는 의미로 말한 거지 우리 안에 다 그런 악의 그 요소가 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오해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이히만은 거대 악의 한 톱니바퀴에 불과하다. 이것도 오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도덕적 책임이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이 비판자 게르솜 숄렘 이건 뭐냐면요.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 책이 출간됐을 때 게르솜 숄렘이란 이분은 독일 출신의 철학자인데 그 전쟁 끝난 다음에 미국의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에 간 유대인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맹비난을 했대요. 악의 평범성 그거 선정적인 그 논리적 설득력도 없고 선정적인 슬로건일 뿐이다. 맹비난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책 안에는 아이히만에 대한 또 나치에 대한 비난보다는 그거를 나치에 동조했던 유대인 위원회에 대한 비난이 더 과격하고 더 맹비난을 유대인 위원회한테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나치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차곡차곡 이루어진 거죠. 처음부터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했었으면은 아마 유대인들이 저항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야금야금 마치 그 뭐라 그러죠? 물에 소단에 넣어진 개구리처럼 처음에는 냉물에 찬물에 있으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다가 점점점 온도가 높게 돼서 결국 뜨겁게 돼서 삶아질 처에서야 깜짝 놀라서 죽게 됐구나 이렇게 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됐죠. 이렇게 되도록 일조한 유대인 위원회를 강하게 비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게르솜 숄렘은 이제 한나 아렌트를 비판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그래서 서신 교환한 것이 책으로 출판됐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악은 결코 근본적이지도 않고 오직 극단적일 뿐이며 깊이도 없고 악마적 차원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나의 견해입니다. 악은 표면 위에 곰팡이처럼 퍼지기 때문에 무성하게 자라서 전체 세계를 초토화합니다. 악은 사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고는 어느 정도 깊이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사고가 악을 다루는 순간 아무것도 거기 없기 때문에 사고는 좌절합니다. 그것이 악의 평범. 여러분 여기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을 선의 부재라고 봤어요. 악은 실체가 아니고 선이 없는 거. 그림 어둠은 빛이 없는 것 같이 악은 적극적인 그 어떤 실체가 아니라 선이 없는 거다. 저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악에 대한 견해가 너무나도 나이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사가 논문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언어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저는 그 악에 대한 생각은 저는 좀 나이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거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그 깊이가 없다는 거죠. 악은 원래 깊이가 없고 근원적이지도 않다. 표면이 곰팡이처럼 표면적일. 그러니까 사유하지 못함, 사유할 수 없음, 판단하지 못함, 말할 수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음. 이런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무능력.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악의 개념 생각하면 이게 조금 이야기가, 그러니까 실체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실체가 없는 거다. 저 나이바다고 보죠. 예. 왜냐면 그 제가 경험한 세계에서는요, 이 악이 그 뭐라고 할까? 그 제가 얘기했죠. 어떤 도덕적 악도 있고 종교적 악도 있고 우리가 이 일반적인 공적 생활에서 전혀 학문으로도 과학으로도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영적인 분야입니다. 영적인 부분. 저는 악의 가장 뿌리, 가장 근원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걸 또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끔찍한 악은 아직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 끔찍한 악이라고 악의 화신이 등장한 역사에서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 때 이 유대인들이 겪었던 홀로코스트고요. 그게 처음이냐? 아닙니다. 로마 때도 있었습니다. 로마 때도 있었고요. 중세 때도 있었습니다. 마녀 재판? 엄청난 그런 어떻게 인간한테서 저런 생각이 나와서 같은 인간한테 아무리 뭐 죄인한테도 그럴 수가 없는데 한편 하물며 무죄한 돈 많은 그 과부 재산 뺏으려고 막 마녀로 몰아가지고 그 스페인의 그 마녀 재판 이런 거 보면요 끔찍합니다. 끔찍해. 이거는요 나는 도저히 이거는 인간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악을 너무 나이브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저는요 저 안에 있는 악성에 대해서도 악의 이게 저도 싸우는 나 안에 나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 빼서 없애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이게 영의 감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자기를 이렇게 뭐랄까 그 사도 바울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악은 깊이도 없고 뭐 표면적인 것뿐이다. 이거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에 저는 이분이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외에 악이 근본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요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행위는 악마적인데 행위의 동기는 악마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위는 악마적인데 그 행동을 한 동기는 악마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게 참 무섭죠.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하고 사회에 훌륭한 일원일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이상하게 결합될 때 무시무시한 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히만은 악마적 동기나 의도 없이 악마적 행위를 저질렀다. 이게 이제 깊이가 없는 거죠. 이게 의도가 없이.
악은 그래서 깊이 있지 않고 그러니까 표면에 있다. 이거 이제 좀 잘 따져봐야 되죠. 저는 이건 너무 이제 악을 나이비하게 묘사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다른 분들은 각자 생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나 아렌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은 평범하면서 극단적이다. 선만이 깊고 근본적이다. 그래서 사유한다는 것은 뭐냐?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악함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옳고 그름, 구분, 옳고 그름이라는 아름다움과 추악함, 이 경계가 희미합니다.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는, 그죠? 그래서 사유한다는 게 각자의 사유, 각자의 관점, 각자의 사유. 이게 우리의 어려운 점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돈 룩업에서 다시 한번 그 과학, 포스트 모더니즘의 과학주의, 과학에서 조금 터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히만이 학살 집행자가 되는 과정에서 3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상급자나 동료에게서 문제제기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아까 저분이 말씀하셨듯이 그 731 부대에 아무도 얘기 안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소장으로 있는 동안 동료나 부하나 이거 이런 거 양심에 좀 꺼릴게요 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했대요. 두 번째는 아이히만은 나치 친위대에게서 무엇이 진리인지 지시받았. 스스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 생각한 게 아니라 나치 친위대로부터 이게 진리야,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지시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정권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정권이에요. 개인에게 그걸 맡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이상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 특히 어떤 사람이라도 희생시킬 각오가 된 사람을 길러낸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 이 전체주의 이렇게 책에 보면 중에 이런 그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다가 그게 자기가 죽게 되거나 자기 가족에 해를 당하게 되어도 그거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러질 않는다고 해요. 안 바꾼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3번째, 전혀 다른 양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이히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 양심 가책이 없어요. 가책이 없습니다. 이제 무엇이 악을 키우냐? 사유할 능력이, 이거 이제 안나 아렌트의 입장입니다. 사유할 능력이 없는 거, 다른 사람이 입장에서 생각할 능력이 없는 거, 말할 능력이 없는 거. 이게 그 한나 아렌트의 인터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투어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 여기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능력이 없는 거. 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 굶주린 러시아 포로들을 프로이센 농가에 그냥 맡겼다고 합니다. 포로들을. 그랬더니 이제 프로이센 농부가 굶주린 러시아 포로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돼지 먹이를 먹었대요. 돼지 먹이를 막 개걸스럽게 먹으니까 프로이센 농부들이 하는 말이 러시아 사람들은 저렇게 개걸스럽네. 저 돼지가 먹는 먹이를 저거 먹고 저러네. 저 수준이네. 이렇게 판단하고 막 그걸 조롱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이 뭘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타인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선의 매력을 악보다도 선에 더 매력을 느끼지만 이것을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게 될 때 악이 나타난다. 이렇게 다른 데서 이렇게 한나 아렌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에게 사유란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논리적 추론이나 그 도구적 이성같이 단지 어떻게 하면 목적을 가장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그 계산하는 이성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사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한나 아렌트 시대로부터 우리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옳고 그름, 이게 누구나 어떤 사회가 옳고 그름 하면 한 목소리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미 진입해서 그게 이미 우리들의 한 사고관.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해요.
그죠? 힘을 갖는 거,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향력을 갖는 거, 그게 중요하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개념 자체가 우리의 세계관에서는 옅어지고 희미해지고 사라졌습니다. 힘 없어요. 옳고 그름, 옳음을 아무리 외쳐보세요. 힘이 있나? 우리는 좀 한나 아렌트로부터 시대로부터는 조금 희미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걸 알아주시고, 여기 우리 강의실에 있는 우리는요, 지금 세대 사람 아니죠. 우리는 이미 한나 아렌트와 같은 가치관의 교육을 받고 인격이 형성된 사람들이라 참 맞는 말이야. 그런데 요즘 이 얘기를 20대, 10대, 20대는 이 말이 이게 마음 피부에 안 와닿을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아이히만의 범죄는 자신의 범죄, 이게 참 중요한 말이라서 제가 썼는데요. 현실을,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는 이 책을 왜 썼냐면은 전체주의를 이해해 보려고 썼다. 이해하려고 썼다. 이해라는 말이 그 동정이 아니라 그 직면해서 직면해 보려고 썼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대면할 능력을 잃어버린 결과 이런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범죄도 현실의 한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현실을 대면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결과 이런 범죄가 저질러졌다. 그래서 제3제국 히틀러 제국 독일이죠. 제3제국의 악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 악을 인식하게 되는 특질을 상실했다. 그때 독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무도 말을 침묵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악이라고, 히틀러 정권의 그걸 악이라고 생각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식하지 않았다고. 소수죠. 그 중에는 유명한 신학자도 있죠. 누군가요? 예, 본헤퍼. 수많은 독일인이 이런 범죄의 공모자가 되지 않으려는 유혹에, 좋은 유혹을 받았겠지만 이런 유혹에 저항하는지를 배워버렸다. 그러니까 이걸 악에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순응해버렸다는 거죠. 순응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버렸어. 악의 평범성은 이 유럽, 존경할 만한 유럽 사회에서 발생한 도덕적 붕괴의 총체성을 말해준다. 이래서 이제 전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 사회가 이게 무너졌죠.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동안의 이 유럽 사회를 자존심을 이렇게 지탱해줬던 그런 세계관이 쫙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그와 함께 경제적인 패권도 미국으로, 북미로 넘어갔죠. 이건 읽어보십시오. 악행, 여러 해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아히만 재판에 보고하면서 나는 악의 진부함 언급했는데, 이 악행은 악행자의 특정한 약점, 히틀러의 약점, 병리학적 측면, 그다음에 이데올로기적 확신으로 그 근원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아마 그 악행자의 유일한 인격적 특징은 천박성이라고, 깊이가 없음, 천박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행위가 아무리 괴물 같다고 해도 행위자는 괴물 같지도 않았고 악마적이지도 않았다. 이래서 행위자가 누굽니까? 아이히만에 대해서도 너무 평범하고 괴물 같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게 나이브하다고 해서 비판 많이 받았죠. 아이히만의 범죄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대해서도 당시에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악의 평범성은 정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유의 풍량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징후는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것은 위태로운 드문 순간에 파국을 막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이다. 사유 능력 없는 거, 사유하지 않는 거, 사유 능력이 없는 것이 사회 전체로 퍼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회 전체로 퍼져서. 그래서 이제 다 했습니다. 예. 끝입니다. 악의 평범성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자, 사회의 도덕이 총체적으로 무너져서 합의된 도덕 규칙이 없다고 하자. 그럴 때 인간들은 자기를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 그들 자신의 판단뿐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회 도덕 규칙이 없어요. 다 무너져서. 게다가 그 판단이
자기들 주위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의견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일 때조차도 사람들은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저는 참 이게 요즘 시대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면으로는 좀 무력감을 느낍니다. 옳고 그른 거는요, 여러분, 애국심의 최후에 보루는 혀인 거 아십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해주던 음식 맛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 맛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과 그른 것도, 저는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 이것도요, 어릴 때 저는 가정에서 형성된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지금 그래서 이걸 다시 세우려면은 가정부터 회복이 돼야 되겠죠. 가정부터. 적으로 말하자면 그 교훈이란, 그러니까 이게 악의 평범성이 주는 교훈이란, 공포의 조건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따라가지만 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 최종 해결책이 뭐냐면 유대인 말살 같은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된 전체주의 정권에서 제시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 최종 해결책이 제한된 나라들의 경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홀로코스트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일이 어디서나 일어나지는,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르완다에서 일어난 그 종족 제노사이드가 20세기에 많았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 어떤 종족 자체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아프리카에서도 있고 아시아에서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떤 지역 일어날 법한 조건은 갖췄지만 일어난 경우도 있고 안 일어난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예. 사유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조건이 이렇게 있어도 그 조건을 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회도 그 조건이 됐지만 그거 안 한 사회도 있다는 거예요. 하필 독일에서는 그 일이 일어났죠. 독일에서는. 근데 그렇다고 뭐 유대인 문제가 있던, 소위 유대인 문제가 있는 나라가 독일뿐이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왜 그게 독일에서 일어났냐? 네, 그거죠. 다른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왜 독일이냐? 그 역사가들이 많이 연구했죠. 네, 많이 연구했습니다. 이 책만이 뭐 정답은 아닙니다. 네, 진짜 읽어볼 만한 책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던 그런 문구, 진부함 이걸 떠나서 저는 진짜 이게 이번에 저는 이렇게 좀 뭐랄까 미래를 보는 저만의 어떤 독특한, 저만이 아니죠. 좀 시각이 있습니다.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그 뉴스의 이면을 보시고 그래도 가장 정확한 좀 사실을 보도하는 이게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외국의 언론들을 이렇게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전 세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를 보면 대략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미래를 조금은 전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미래학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앞에 지금 정말 현실로 닥치는 것이 4차 혁명입니다. 인공지능, 4차 혁명, 그다음 기근,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기근. 그다음에 지금 각자가 이제 세계화 끝났죠? 글로벌리즘 끝나고 이제 그 자국 우선주의, 예, 다시 국수주의로 돌아가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전운이 다시 감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리고 팬데믹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하여튼 팬데믹이 예고되어 있고 그 팬데믹은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보다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맹렬해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라고 의사들 또 의학자들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백신학자들 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진짜 각자 도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가요 나라요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게 나라냐?
지금 나라 그렇습니다. 나라도 힘이 없어요. 나라도 힘이 없고 나라도 컨센서스가 합의가 전혀 우리나라 보십시오. 다 갈라져 있죠. 파편화가 돼 있죠. 그러니까 누구 어디에 뭐 이렇게 도움을 비빌 언덕이 어디 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밖에 없어요.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저도 그래서 이런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이렇게 꽃피고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마시는 차도 마실 수 있고 저는 이럴 때마다 진저리간하게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것을 빼앗길 날이 내 생전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이제 이거를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안일하게 살 게 아니라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하루하루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리고 이제 해서 앞으로 좀 전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보관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지금 잘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저는 어떤 분이 4시 20분에는 끝마쳐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20분에는 끝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말씀 안 하셨던 분들 중에 혹시 느낀 점이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아무